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이드입니다. 오늘은 아인슈타인의 그 특수 상대성 이론의 오리지널 페이퍼의 인트로덕션 부분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아인슈타인의 그 인트로덕션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아인슈타인의 사고의 흐름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 논문은 그 알렌 데어 피지크 17호라고 하는 1905년도에 실린 논문이 되겠습니다. 6월 30일 날 퍼블리시 됐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원래 원서는 독일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들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이 한 두 종류나 세 종류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재. 저도 그 두세 종류의 영어 번역본을 참조해서 이 번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이 프린스톤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에 가게 되면 이 상대성 이론에 대한 모든 아인슈타인에 대한 모든 기록이죠. 그것을 영어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에게 모두. 그리고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 1905년도에 이 논문을 쓸 때 나이가 26살입니다. 만으로 나이죠. 그리고 그 26살을 이제 우리가 기적의 해라고도 부르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인슈타인이 그 해에 굉장히 많은 논문을 쓰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손꼽을 만한 유명한 논문이 네 편이 그 시절에 쓰여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특수상대성 이론 논문과, 또 하나가 이제 예, 광양자설을 설명하는 논문이 있죠. 광전효과를 설명하면서 광양자설을 설명했는데, 그 광양자설을 대한 설명으로 아인슈타인이 이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이 특수상대성 이론으로는 받지를 못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들이죠. 자,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이론의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제목부터 보면은 무빙 바디, 움직이는 물체의 일렉트로다이내믹스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전기역학이라고 번역합니다. 움직이는 물체의 전기 역학에 관하여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영어 원서들은 뭐 여러분들이 이거 스탑 시켜가지고 보시든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한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짧아요. 원래 한 페이지입니다. 제가 지금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표시해서 그렇지, 이게 다예요. 지금까지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한국어로 한번 번역을 시도해 봤습니다. 제가 짧은 영어 실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전달하는 위주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자, 서문 번역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맥스웰의 전기역학을 움직이는 물체에 적용하면 현상에 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비대칭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석과 도체의 전기역학적 작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은 도체와 자석의 상대적인 운동에만 의존하는 반면, 지금까지 통상적인 이론은 자석이 움직이고 도체가 정지해 있는 경우, 그리고 자석이 정지해 있고 도체가 움직이는 두 가지 경우를 뚜렷하게 구분합니다. 네. 이것에 대한 간단한 제가 해석을 보태면, 이 맥스웰의 이론이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즉 뭐냐면 자석과 여기 도체가 있는데 자석이 움직이고 도체가 정지해 있는 경우고, 반대로 도체가 이 자석이 정지해 있고 도체가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는 상대적인 입장에서 보면 같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 전기적으로 그 실험을 측정해 보면 동일한 결과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스웰의 전기역학 이론에 따르면 이런 경우하고 이런 경우 그 설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비대칭적이냐, 이 두 가지 경우 동일한 이론을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통찰을 아인슈타인이 최초로 이제 의문을 던지면서 여기에 바탕으로 이제 이 전기역학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시간과 공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과 공간과 전혀 다른 4차원이다. 스페이스 타임으로 통합돼야 되면서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럼 구체적으로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하게 되니까 그러면 자석이 움직일 때와 도체가 움직일 때 어떻게 설명하고 있었을까요? 이것을 이제 한번 아인슈타인의 서문을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석이 움직이고 도체가 정지해 있는 경우 자석 근처에 일정한 에너지를 가진 전기장이 발생하여 도체 내부에 전류가 생성됩니다. 그러나 자석이 정지해 있고 도체가 움직이는 경우에는 자석 주변에 전기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도체 내부에 기전력이 발생하여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논의하는 두 가지 경우에서 상대 운동이 같다고 가정하면 두 가지 경우 모두 동일한 크기와 방향의 전류가 발생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아인슈타인의 서문을 번역했는데 좀 더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첫 번째 이 도체가 정지해 있고 자석이 움직이는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여기 보면은 지금 요걸 이제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려봤는데 여기가 자석이에요. 자석의 자기장을 X로 표시한 겁니다. 자석이 움직이면 이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하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 이 유도 법칙에 의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도체 안에 전기장이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전기장에 의해서 전하들이 움직이는 게 되죠. 이렇게 전하가 움직이게 되면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체 내부에 이렇게 전류가 생성되는데 이 경우에는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 자석은 정지해 있고 도체가 움직이는 경우라면 자석이 정지해 있으니까 뭐 전기장이 생길 일이 없죠. 그게 이제 이겁니다. 이 그림에는 보면은 이렇게 도체가 속도 v로 움직이고 있을 때 자석은 정지해 있으니까 자기장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기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운동기전력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운동기전력은 뭐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에 있는 전하들이 운동하기 때문에 자기장 속에서 자기력을 받게 됩니다. 그 자기력에 상응하는 이펙티브한 전기력이다. 그 전기력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운동기전력에 의해서 여기에 전류가 생긴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 두 가지 경우 상대 운동이 같다고 한다면 전류의 이때 생기는 전류의 방향과 크기도 동일하다. 같은 크기, 동일한 크기와 방향의 전류가 발생한다. 라는 상대적이라는 거죠. 완전히 전자기 역학, 전기 역학의 이 이론은 실험은 완전히 상대적인데 이론은 비대칭적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지적하는 아주 훌륭한 서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서론 부분을 한번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예로 빛의 매질 에테르에 대한 지구의 상대적인 운동을 검출하려 했던 마이켈슨과 몰리의 시도가 실패했음을 고려하면 역학뿐만 아니라 전기 역학의 현상이 절대 정지의 개념에 해당하는 그 어떤 속성도 갖고 있지 않음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역학 법칙이 첫 번째 근사내에서 모든 관성계에서 동등했던 것처럼 전기 역학 및 광학의 법칙들도 관성 좌표계에서 동등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추측 이후 이것을 상대성 원리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공리의 지혜로 끌어올리고 이 상대성 원리와는 명백히 독립적인 또 다른 가정, 즉 빛은 방출체의 운동과 무관하게 빈 공간에서 항상 C로 전파된다는 또 다른 가정을 소개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서문 이야기를 번역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과정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과정은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 과정은 광속도 불변의 원리, 광속 불변의 법칙 또는 불변의 원리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원리, 1번과 2번에 의해서 여기에다 더하기 해가지고 뭘 더하냐면 맥스웰의 방정식이죠. 그렇게 하면은
전기 역학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지금 이제 이 서문이 말하는 것이죠. 이제 19세기 물리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파동이 전파하기 위해서는 매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이 소리입니다. 소리가 파동이잖아요. 근데 이 소리가 전파되기 위해서는 공기라고 하는 매질이 필요해요. 근데 빛이라는 것도 파동이에요. 그게 이제 맥스웰의 전자기파입니다. 전자기파, 파동. 그래서 빛이 전파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오는데 태양과 지구 사이에는 진공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진공인데 이 진공을 채우고 있는 뭔가가 있다. 빛의 매질. 그것을 에테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이 에테르 속에서 이렇게 태양 주변을 이렇게 돌고 있죠. 그렇게 되면 지구가 운동하는 방향으로의 빛의 속도하고 지구가 운동하는 직각 방향의 빛의 속도가 서로 다를 것이다. 그것이 이제 그 당시 19세기 말의 물리학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이켈슨과 모울리가 이 두 사람이죠. 마이켈슨과 모울리가 그 빛의 속도를 측정하려고 직각 방향과 평행한 방향의 빛의 지구의 속도에 대한 20년이 넘도록 실험을 계속 반복합니다. 하지만 실패했어요. 동일합니다. 같습니다. 두 속도가 같다고 하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이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더 빛나는 원리가 된 것이죠. 상대성 원리와 광속불변의 원리, 이 두 개가 굉장히 그 위대한 원리 중에 하나로 지금에 와서는 대접받고 있죠. 이 아인슈타인이 처음에 이 논문을 쓸 때에는 이런 원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이 전기역학에 대한 이론을 전개했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한번 그리고 여기 이제 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이 관성좌표계에서 상대성 원리가 사실은 처음에 나옵니다. 이 역학의 법칙, 물리 이제 뉴턴 역학의 법칙은 모든 관성계에서 동일한 형태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게 상대성 원리예요. 그 원리가 이 전자기하학에서도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특별히 시간을 내서 말해야 될 정도로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대성 원리를 받아들이고 광속 불변의 원리를 받아들이면 이 전기 역학이 굉장히 심플해진다라고 하는 게 아인슈타인의 주장이에요. 이 두 가지 가정만으로 우리는 고정 물체에 대한 맥스웰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움직이는 물체의 전기 역학에 대한 단순함에 일관된 이론을 만들기에 충분하다. 이 과정에서 에테르의 도입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명될 것인데 그 이유는 제가 이 논문에서 전개하는 이야기에는 절대적으로 정지된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필요하지도 않으며 전자기적 프로세스가 발생하는 빈 공간의 점에 또 벡터를 할당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왜 필요한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에테르라고 하는 그 빛의 매질이라고 그랬죠, 이거. 에테르라고 하는 것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 이 에테르가 바로 뭐냐면 우주 공간에 꽉 차 있는 절대적으로 정지된 공간이에요, 사실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이 아인슈타인이 앞으로 이야기하면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에테르 도입도 불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설명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이제 보태서 빈 공간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질량이 M인 물체가 속도 V로 이렇게 우리가 속도 델타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또 공간이 여러분 움직인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난센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에테르의 도입은 불필요한 것이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성 원리의 입장에서 보면 에테르가 존재하게 되면 상대성 원리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는다를 넘어서 가지고 에테르가 도입할 필요조차 없다라는 것을 아인슈타인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데 한번 보죠. 이 논문에서 전개할 이론은 모든 전기역학과 마찬가지로 광체의 운동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이론의 주장은 좌표계, 시계 및 전자기 프로세스 사이의 관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움직이는 물체의 전기역학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의 근원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불충분한 고려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 부분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네, 이 전기역학 이론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좌표계,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제 여기 강체 운동학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이제 좌표계예요, 사실. 이 좌표계에 대한 이야기와 그 좌표계 안에 이제 여기 자죠, 일종의 자. 이 자가 강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계에 대한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빛, 전자기에 대한 현상, 빛이죠. 빛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러한 것을 가지고, 네, 이 보다 더 정밀하게 시계와 자와 빛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불충분하게 다뤘기 때문에 이 전기역학에 어려움이 발생했다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제 요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동시성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게 돼요. 동시라는 것이 무엇이냐? 동시라는 것은 관찰자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시계를, 네, 싱크로나이즈 시키게 돼요. 맞추게 돼요, 시계를. 그런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이 시계가 움직일 때 같은 속력으로 이 같은 속도로 흘러가는가 시간이, 이런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이론이에요. 이해가 된다면. 하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서문을 통해서 아인슈타인의 그 번뜩이는 천재적인 그 아이디어와, 네, 이 재치를 엿볼 수 있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